미쳤어? 당장 이거 안 풀어? 우리 엄마를 개취급해? 남편의 손바닥이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확 번지더군요. 눈앞에 번쩍하고 불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뺨을 어찌나 세게 올려붙였는지 3년 동안 간병하느라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내 몸이 휘청하고 바닥으로 곤두닥질 쳤습니다. 너,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아주 상전이 됐구나? 요양원 안 보낸다니까 앙심 품고 이따위 짓을 해? 남편 민호는 침대에 묶여 짐승처럼 울부짖는 시어머니를 보고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씩씩거리는 그의 숨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억울하냐고요? 아니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밖에서 효자 노릇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이 안방이 밤마다 어떤 지옥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한여름에도 절대 걷지 못하는 내 긴 소매 아래가 왜 온통 시퍼런 멍투성이인지 말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간을 잠시만, 딱 반나절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 남편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며 기분 좋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김 사장님. 별 말씀을요.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자식 도리죠. 우리 집사람이 고생은 좀 하지만 제가 요양원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그런 곳에 버립니까? 하하.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죽을 끓이던 내 손이 멈칫했습니다. 자식 도리라니요. 3년 전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고 똥기저귀를 처음 찼을 때 코를 막으며 안방에서 뛰쳐나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냄새나서 비위상에 못 살겠다. 당신이 좀 알아서 해. 그렇게 소리치며 각방을 쓰자고 선언했던 게 바로 민호 씨, 당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 지인들에게 당신은 세상 둘도 없는 효자였습니다. 나는 끓어오르는 죽처럼 부글거리는 속을 누르며 아무 말 없이 죽상을 차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얌전하셨습니다. 아니, 얌전하다기보다는 마치 껍데기만 남은 인형 같으셨죠.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의 허공만 바라보시던 어머니. 나는 숟가락으로 묽은 죽을 떠서 어머니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 아하세요. 식사하셔야죠. 주르륵. 죽은 삼키지도 못한 채 어머니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아드리고 다시 떠먹이고 또 닦아드리고, 전쟁 같은 식사 시간이 끝나면 내 온몸은 땀으로 젖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행복한 겁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어머니는 그저 힘없는 노인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이 집안의 공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의사 선생님은 일몰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해가 지면 뇌의 호르몬이 변해서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하지만 내게 그건 의학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매일 밤 찾아오는 공포 영화였습니다. 오후 5시,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멍하던 눈동자에 기이한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인매가 비릿하게 올라가더군요. 2년. 내 밥에 독을 탔지? 시작이었습니다.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며느리 지숙이에요. 지숙이? 흥, 웃기지 마라. 내년이 내 폐물을 훔쳐 달아난 식모년인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어머니가 갑자기 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억센 힘이었습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 괴력에 내 고개가 뒤로 확 젖혀졌습니다. 두피가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제발요. 내놓아라. 내 금가락지 내놓아. 이 도둑년아. 어머니는 내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어댔습니다. 나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어머니는 그런 내 위로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등과 어깨로 쏟아지는 주먹 세례.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밀쳐낼 수 없었습니다. 뼈만 남은 노인을 밀쳤다가 혹시라도 골절이라도 되면 그 원망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내 팔뚝을 덥석 무셨습니다.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물어뜯듯 날카로운 이빨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으악! 살점이 뜯기는 끔찍한 고통. 나는 반사적으로 어머니를 밀쳐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위로 쓰러지며 짐승처럼 쇳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융으로 만든 끈. 어머니가 제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나를 묶어달라고 사정하며 쥐어주었던 그 끈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딱 밤 10시까지만요. 네, 진정하실 때까지만요. 나는 울면서 발버둥 치는 어머니의 양손을 침대 헤드에 묶었습니다. 꽉 묶으면 피가 안 통할까봐 푹신한 수건을 덧대고 그 위에 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묶인 채로 허공에 발길질하며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자식 같은 년,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뜯긴 팔뚝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소매가 욱신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전화해봤자 돌아올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서 그걸 못 참아?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 줄 알아? 그렇게 겨우 진정이 되어가던 찰나였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출장 갔던 남편이 예정보다 3일이나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하필이면 어머니를 묶어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말이죠. 여보, 나왔어. 이번에 계약이 잘 돼서 일찍. 안방 문을 활짝 연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건 침대에 사지가 결박된 채 짐승처럼 울부짖는 어머니와 그 앞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당장 이거 안 풀어? 우리 엄마를 개 취급해? 남편의 손바닥이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확 번지더군요. 눈앞에 번쩍하고 불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뺨을 어찌나 세게 올려붙였는지 3년 동안 간병하느라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내 몸이 휘청하고 바닥으로 곤두닥질 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나는 올려다보았습니다. 분노에 차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는 저 남자가 내 남편이 맞나 싶더군요. 하지만 내 뺨이 아픈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공포가 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이 뒤집힌 남편이 성큼성큼 침대로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켜, 우리 불쌍한 엄마. 내가 당장 풀어줄게. 안 됩니다. 지금 풀면 안 됩니다. 아직 어머니의 발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끈을 풀면 굶주린 맹수를 우리에서 풀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보, 안 돼요. 지금 풀면 안 돼요. 나는 바닥을 기어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세요. 풀면 당신이 다쳐요. 이거 안 나? 다치긴 누가 다쳐? 엄마가 맹수야?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볼 것 같아?
남편은 내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는 기어이 어머니의 손목을 묶은 매듭에 손을 댔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묶여있던 어머니가 남편의 손이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울음을 뚝 그치는 것을, 그리고 그 초점 없는 눈동자가 번뜩이며 눈앞에 먹잇감을 노려보는 섬뜩한 정적을 말입니다. 남편은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효도의 이름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다는 것을. 매듭이 풀리는 그 가벼운 소리가 마치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조여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피바람이 불겠구나. 굶주린 맹수 앞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저 멍청한 남편은 잠시 후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다가올 충격에 대비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들 민호 왔어.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붉게 눌린 자국이 선명한 어머니의 손목을 어루만지며 울먹이더군요. 그의 등은 이미 효자라는 감상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예상은 보기 좋게 아주 잔인하게 빗나갔습니다. 흐엉, 내 새끼, 우리 민호 왔니? 방금 전까지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금가락지 내놓으라며 짐승처럼 으르렁대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눈빛, 거품 물던 입가, 괴력을 발휘하던 근육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사르르 풀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아이처럼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남편의 품에 와락 안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서워. 저 여자가 나를 묶었어. 나를 때리고 밥도 안 줬어. 흐엉엉. 아,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아니, 누군가 내 심장을 꺼내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참 무섭고도 잔인합니다.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나는 이미 며느리가 아니라 힘없는 노인을 학대하는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 내가 당한 무차별적인 폭행과 물어뜯긴 팔뚝의 끔찍한 고통은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증오, 그리고 살이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들었지?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들었냐고. 여보, 아니야. 제발 정신 차려. 어머니 지금 망상 증세야. 아까는 나를 죽일 듯이. 닥쳐. 그 더러운 입 닥치라고. 변명하지 마. 내 눈으로 봤어. 짐승처럼 묶여있는 엄마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남편의 고함 소리가 안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어린애처럼 다독이며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넓은 등 뒤로 숨어 나를 힐끔거리며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들오들 떠는 그 연기가 어찌나 완벽한지 이 상황을 모르는 제3자가 봤다면 영락없이 내가 천하의 악독한 시어머니 학대범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긴 어머니가 남편이 보지 못하는 각도로 고개를 살짝 돌려 나를 바라보는 것을. 어머니의 입꼬리가 기이하게 비틀리며 씩 올라갔습니다. 그건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이년아, 꼴 좋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섬뜩한 눈빛. 소름이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끼쳤습니다.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남편의 고함과 함께 베개가 날아왔습니다. 나는 쫓겨나듯 안방 문을 닫고 나와야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어머니의 거짓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긴장이 탁 풀리자 그제야 팔뚝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소매를 걷어보니 선명한 입자국 사이로 검붉은 피가 맺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을 바를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굳게 닫힌 안방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그 여자가 밥도 안 줬어? 내가 맛있는 거 사올까? 아니야, 오늘 밤은 내가 엄마 옆에서 잘게. 아무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기가 찼습니다. 3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효자가 납셨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똥 기저귀를 갈며 헛구역질할 때 골프 치러 간다며 나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신이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남들도 다 해. 라며 무심하게 뱉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내가 어머니를 묶을 때 썼던 어머니가 제발 자기를 묶어달라며 직접 쥐어주셨던 그 부드러운 윤끈과 수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거칠게 처박았습니다. 마치 오물을 버리듯이 한 번만 더 이런 거 눈에 띄면 그땐 이혼인 줄 알아. 그리고 내일 변호사 알아볼 거야. 학대 증거 다 모아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3년이야. 내가 3년을 모셨어.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 밤에는 정말 위험하다고. 사람이 변해. 그러니까 요양병원. 내 입에서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남편이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돈? 결국 돈 때문이야? 내가 생활비 적게 줘? 당신 편하자고 멀쩡한 우리 엄마를 고려장 지내겠다고? 와, 당신 진짜 무서운 여자네. 독하다 독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을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멀쩡하다니요. 똥오줌을 벽에 바르고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며 식칼을 들고 서성이는 그분이 멀쩡하다니요. 당신이 보는 건 아주 잠깐의 운 좋게 찾아온 평화의 시간일 뿐인데 당신이 몰라서 그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래. 지난달에는 가스불을 켜놓으셔서 불날 뻔했어. 핑계 대지 마.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시부모 똥오줌 다 받아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 요즘 여자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정 힘들면 사람 써. 내가 돈 줄 테니까. 대신 엄마를 그 감옥 같은 병원에 넣는 건 절대 안 돼. 남편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멸시 어린 눈빛을 남기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내 가슴을 때렸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쓰라고요? 이미 5명의 요양보호사가 도망갔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어르신이 칼을 드시는데 제가 목숨 내놓고 일할 순 없잖아요. 아드님은 통화도 안 되시고. 마지막 요양보호사가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려 했을 때 그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었지요. 밤 11시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내 불안한 심장 박동에 맞춰 울렸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안방에는 맹수와 먹잇감이 함께 누워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말입니다. 남편은 어머니 곁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키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큰 소리쳤지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어머니의 뇌 속에 있는 시한폭탄은
남편의 효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일수록 치매라는 악마는 더 잔인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어머니가 30년 전 남편을 키울 때의 기억이 왜곡되면 사랑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공격이 된다는 것을 의사는 경고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얕은 선잠에 들었다가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기분에 눈을 떴습니다. 본능적인 감각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려는데 안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마치 쥐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 혹은 무언가를 갉아먹는 소리. 아니면 옷감을 스치는 섬유 소리.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여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깨어 있다는 걸 들키면 그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올 테니까요. 문틈 사이로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퓨. 다행히 남편은 깊이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고 있군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그럼 저 사각거리는 소리는 뭘까요? 나는 문손잡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땀에 젖은 손으로 돌렸습니다. 끼익 소리가 나지 않게 1mm씩 아주 천천히. 문틈이 조금 벌어지고 방 안의 풍경이 내 동공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는 남편이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맡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눈. 낮에 보여주었던 그 겁먹은 아이의 눈망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남편이 쓰레기통에 버렸던 바로 그 윤끈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주워오신 걸까요? 내가 부엌에 있는 사이 몰래 가져오신 걸까요? 어머니는 그 끈을 양손으로 팽팽하게 당기며 아들의 목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끈을 쥔 손등에 푸른 핏줄이 툭툭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도둑놈. 어머니의 입에서 낮고 싸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돈 훔쳐간 도둑놈. 아까 낮에 우리 민호라며 안기던 분이 맞습니까? 지금 저기 앉아 있는 건 기억을 잃고 적개심만 남은 낯선 타인. 그리고 그 타인이 내 남편의 목을,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러 남편을 깨워야 할까요? 아니면 뛰어들어가 어머니를 말려야 할까요? 하지만 내가 움직이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진 저 끈이 순식간에 남편의 목을 조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 놀란 어머니가 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틈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문틈으로 엿보고 있던 나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씩 웃으셨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끈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잠든 남편의 목을 향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린 윤끈이 남편의 목을 감으려던 그 찰나, 나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침대로 몸을 날렸습니다. 쾅! 무릎이 바닥에 찍히는 고통도 잊은 채 나는 필사적으로 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끈이 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건 살인이에요.
내가 끈을 뺏으려 안간힘을 쓰는 사이 나와 눈이 마주쳤던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섬뜩한 미소는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얼굴로 돌변하더군요. 그러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인연이 시험이 목 졸라 죽인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나 죽인다. 그 날카로운 비명에 깊이 잠들었던 남편이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덜 깬 남편의 눈에 비친 광경은 어땠을까요? 어두운 방 안 어머니의 위에서 끈을 잡고 옥신각신하는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가 나 죽인다고 울부짖는 어머니.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아니, 지옥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퍽! 남편의 발길질이 무방비 상태인 내 옆구리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나는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입에서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당신 목을. 닥쳐. 이젠 아주 대놓고 살인 미수를 저질러. 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나 없을 땐 얼마나 괴롭혔다는 거야. 남편은 벌벌 떠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나를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손에서 뺏어든 그 끈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묶으려던 게 아니야. 어머니가. 경찰 부를까? 당장 감옥에 쳐넣어줘?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남편은 어머니를 품에 안고 달래며 나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품속에서 나를 보며 다시 한번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3년의 세월이, 나의 헌신이 단 3초 만에 폐륜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려 숨을 쉴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갈비뼈에 금이라도 간 걸까요? 하지만 아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남편의 싸늘한 냉소였습니다. 준비해. 나가게. 네. 어디를요? 어머니 상태 안 좋아요. 어제 그 난리를 치셨는데 오늘은 집에서 쉬게 해드려야. 시끄러워. 날씨도 좋은데 어머니 모시고 산책 나갈 거야. 당신이 하도 집구석에 가둬두니까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햇볕도 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거야. 아파트 사람들한테 인사도 좀 시키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어머니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하는 효자 민호 씨를 동네방네 전시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효심을 증명하기 위해 시한폭탄 같은 어머니를 사람들 틈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보, 제발이요. 사람들이 많으면 자극받아서 더 위험해져요. 지난번에도 당신 입 안 다물어? 어디서 시어머니를 정신병자 취급이야? 결국 나는 죄인처럼 입을 다물고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아파트 단지 내 중앙공원. 햇살은 따사롭고 아이들은 뛰어노는 가장 평화로워야 할 그곳이 내게는 처형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자신은 뒤에서 밀며 한껏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아들이 노모의 휠체어를 미는 모습, 누가 봐도 아름다운 효도의 풍경이었지요. 지나가는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민호 씨네. 출장 다녀왔어? 아이고, 효자네 효자야. 휠체어 밀어드리는 것 좀 봐. 안녕하세요, 반장님. 날이 좋아서 어머니 모시고 나왔습니다. 집사람이 영 둔해서 제가 직접 챙겨야죠.
남편은 은근슬쩍 나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효심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나는 묵묵히 뒤따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휠체어 손잡이를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계셨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달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나는 속으로 수천 번 빌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서너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소식통인 백오동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며느리가 밥은 잘 챙겨드려. 쯧쯧, 살이 쏙 빠지셨어. 그 말 한마디가 방아쇠였습니다. 얌전히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고는 내 앞으로 달려와 털썩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모님, 잘못했습니다. 밥 좀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순간 공원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밥 한 끼만 주세요. 어제부터 굶었어요. 때리지 마세요. 제발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내 바짓단을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애원하는 척 내 다리를 붙잡은 어머니의 손이 바지 속 내 살을 얼마나 잔인하게 꼬집고 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고 비틀리는 고통에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입으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손으로는 나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고 계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치매가 만들어낸 본능적인 악이었습니다. 세상에, 저거 봐.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비는 거 봐. 굶겼나 봐. 며느리 인상이 독해 보이더니 역시 보통이 아니네. 저 집 아들만 불쌍하네.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주면 뭐해. 집안에서 엄마가 굶어 죽어가는데. 아이고 끔찍해라.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꽂혔습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모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내 다리에 멍을 좀 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덜덜 떨리는 초라한 변명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까 점심도 드셨어요.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치매?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치매야? 말하는 것 봐. 얼마나 또렷해? 자기가 찔리니까 멀쩡한 노인네 환자 취급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 던진 그 말에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나를 향해 서슬퍼런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당신 대체 집에서 엄마한테 평소에 어떻게 하길래 엄마가 밖에서까지 이래? 창피해서 살 수가 없네.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여보, 알잖아. 어머니 증세. 그만해. 변명도 지겨워. 당신 진짜 최악이다. 남편은 보란듯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주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고기 사드릴게요. 가시죠. 남편은 휠체어를 거칠게 돌려 식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나에게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쯧쯧, 사람 겉만 보고 모른다니까. 저런 며느리 얻을까봐 무섭다 무서워.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노인 학대잖아.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눈 시리게 파란데 내 세상은
온통 캄캄한 암흑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페르나였고 시어머니 밥 굶기는 악독한 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뒷좌석에서 어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어머니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방금 며느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는 사실 따위는 전혀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얼굴.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내내 씩씩거리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누나. 나야. 아니, 글쎄 엄마가. 어휴, 말도 마. 사람들이 다 봤어.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어. 내가 진짜 이혼을 하든가 해야지 원. 시누이에게까지 내 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내 편을 하나하나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을 보며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끝날까?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남편은 며느리가 죄책감에 자살했다고 떠들고 다닐 겁니다. 죽어서도 누명을 벗지 못할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에도 내 편은 없었습니다. 철저한 고립. 그게 나의 현주소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어머니를 안방에 모시고는 나에게 통보했습니다. 오늘부터 안방 출입 금지야. 당신 엄마 근처에도 오지 마. 밥도 내가 챙길 거니까 손대지 마. 당신 같은 여자한테 엄마 못 맡겨. 그 말이 차라리 반가워야 하는데 왜 이렇게 등골이 서늘한 걸까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면 진짜 어머니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오늘 낮 공원에서 자신의 연기가 통했다는 걸 학습하셨습니다. 이제 더 대담해지실 겁니다. 남편은 오늘 밤 자신이 자초한, 자신이 그토록 옹호하던 재앙을 맨몸으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나는 부엌 구석 식탁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어둠이 깔리는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 쓰시던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표지가 찢어진 그 노트. 어머니는 가끔 밤새도록 저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우시곤 했습니다. 지수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노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노트만이 내 진심을 알까요? 눈물이 툭 하고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밤 10시. 안방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남편과 어머니의 도란도란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과일 좀 더 드실래요? 오냐, 우리 효자 아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으악! 안방에서 찢어지는 듯한 남편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뒤이어 우당탕하는 소리와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이래? 이거 나. 으악! 올 것이 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달려가 문을 열어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낮 공원에서 나를 향해 쏟아지던 그 경멸 어린 시선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면 또 오해할 거야. 내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 할 거야. 사람 살려. 지수가. 여보. 남편이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주고 쫓아냈으면서 죽을 것 같으니 내 이름을 부릅니다. 안방 문고리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벌컥 문이 열리며 남편이 거실 바닥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쫓아나온 것은 산발을 한 채 식칼을 든 어머니였습니다. 이 도둑놈, 내 돈 내놔. 내 돈 훔쳐간 놈 죽여버릴 거야. 어머니의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입가에는 거품이 부글거렸습니다. 낮에 공원에서 보았던 그 불쌍한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사리에 찬 야수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릴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피해.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식칼을 든 어머니의 팔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3년간 수없이 반복해온 동작이었습니다. 훈련된 조교처럼 내 몸이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어머니, 접니다. 지숙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나, 인연이 감히, 나. 어머니는 발길질을 하며 내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억세게 저항하는 힘에 밀려 식탁 모서리에 허리를 찧었지만 나는 칼을 든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남편이 죽습니다. 나는 온 체중을 실어 어머니를 바닥에 눌러 제압했습니다. 여보, 멍하니 있지 말고 저기 서랍에서 끈 가져와. 빨리. 뭐하고 있어?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둥지둥 서랍을 뒤졌습니다. 낮에 자신이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그 끈. 어머니가 몰래 다시 주워다 놓았던 그 끈을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나는 익숙한 솜씨로 어머니의 양손을 뒤로 모아 결박했습니다. 어머니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셨습니다. 꺼져. 다 꺼져. 내 돈 내놔.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범벅이 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팔뚝에서는 다시 피가 배어나오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굴에 난 상처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왜 저래? 내가 말했잖아. 밤에는 위험하다고. 당신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도 안 돼. 엄마가 칼을. 나한테 칼을. 남편은 현실을 부정하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효자 민호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광란의 도가니가 된 거실. 묶인 채 씩씩거리며 노려보는 어머니를 보며 나는 문득 6개월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공격성으로 바뀌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죠. 밤새 난동을 부리다 지쳐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은 맑았습니다. 광기에 차있던 탁한 눈이 아니라 예전에 다정했던 우리 시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아가, 지수가,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내 팔뚝에 난 멍 자국과 핥힌 상처를 보시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 세상에, 내가 그런 거냐? 내가 널 이렇게 만든 거냐? 아니에요, 어머니. 넘어진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셨습니다. 당신의 손톱 밑에 낀 내 살점과 핏자국을 보시고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며느리 살 뜯어먹는 귀신이 씌었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아프셔서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부드러운 융으로 만든 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천을 끊어다가 밤마다 몰래 바느질해서 만드신 것이었죠. 아가, 부탁이 있다. 네, 이게 뭐예요? 나를 묶어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밤에 또 눈이 뒤집히면 그땐 사정 봐주지 말고 이 끈으로 나를 묶어다오.
내가 너를 때리고 물어뜯고 심지어 죽이려 들지도 몰라. 나는 그게 너무 무섭다. 내 손으로 내 자식 같은 너를 해칠까봐 그게 죽기보다 무서워. 어머니, 어떻게 제가 감히. 아니다. 이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 내가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도와다오. 짐승이 되어 며느리 잡아먹은 시어머니로 죽지 않게. 제발 부탁이다. 어머니는 내 발치에 무릎을 꿇으려 하셨습니다. 나는 황급히 어머니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우리의 울음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어머니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나는 밤마다 어머니를 묶는 나쁜 며느리가 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저에게는 잔인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넋이 나간 채 묶여있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나 민호야. 엄마가 끔찍하게 아끼는 민호라고. 남편의 물음에 어머니가 기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 흥, 꼴값 떨지 마라. 내 놈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 마누라 등골 빼먹고 사는 주제에. 에이 퇴. 어머니가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남편은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의 본심일까요? 아니면 치매가 만들어낸 헛소리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터져나온 것일까요? 당신 괜찮아? 내가 묻자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 눈을 피했습니다. 낮에 공원에서 나를 죄인 취급하던 그 위풍당당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수가, 나, 무서워. 엄마 눈이 아니야. 남편은 덜덜 떨며 내 뒤로 숨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머니를 지키겠다며 큰 소리치던 효자는 어디 가고 결국 그 어머니를 제압하고 상황을 수습하는 건 폐륜 며느리라던 저였으니까요. 일단 방으로 들어가. 내가 어머니 진정시킬 테니까. 그래. 남편은 도망치듯 작은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나는 거실에 남아 여전히 악을 쓰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거실에는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참혹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 뒤집어진 의자, 그리고 바닥에 흩뿌려진 내 머리카락들. 어머니는 한바탕 난동 끝에 약기운에 취해 안방 침대에서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잠드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식칼을 들고 설치던 맹수는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병약한 노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낡은 노트가 땀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리고 어머니에게 걷어차인 정강이가 부어오르고 있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와.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고.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남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바지는 여전히 젖은 채였습니다. 낮에 공원에서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나를 하대하던 그 위풍당당한 가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는? 묶었어? 끈으로 묶었냐고. 당신이 무서워서 도망친 그 어머니, 내가 다시 묶어서 재웠어. 안심하고 기어나와. 남편은 주춤주춤 걸어나와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만 안방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이게 뭔데? 읽어봐. 나는 식탁 위에 노트를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겉표지가 찢어지고 국물 자국이 묻은 볼품없는 스프링 노트였습니다. 어머니가 정신 돌아오실 때마다
떨리는 손 부여잡고 쓰신 거야. 당신이 효자 노릇하며 술 마시러 다닐 때 어머니가 이 방 구석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똑똑히 봐.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보았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는 것을. 첫 페이지부터 삐뚤빼뚤한 글씨가 지렁이처럼 기어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남편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12일. 오늘도 며느리 팔을 물어뜯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다. 지숙이가 비명을 지르는데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는다. 머릿속에 불이 난 것 같다. 정신이 들고 보니 지숙이 팔이 엉망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하는데, 겁이 많아서 죽지도 못한다. 미안하다 지수가. 2024년 6월 20일. 민호가 왔다. 내 새끼, 우리 막내 아들. 그런데 아들 얼굴을 보니 무섭다. 민호는 내가 아픈 걸 싫어한다. 지난번에 내가 바지에 똥을 쌌을 때 민호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 눈빛이 잊히질 않는다. 민호가 나를 버릴까봐 겁이 난다. 저 요양원에 갖다 버릴까봐 무서워서 미치겠다. 그래서 나는 민호 앞에서는 안 아픈 척을 했다. 지숙이가 나를 굶겼다고 거짓말을 했다. 며느리가 나를 때린다고 소리를 질렀다. 내가 피해자가 되어야 민호가 나를 불쌍해할 것 같았다. 지수가 미안하다. 내가 살려고 너를 팔았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라. 제발 용서해라. 우. 남편이 입을 틀어막더니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해서 의지한 게 아니라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서 철저하게 연기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그 잘난 효심이라는 게 사실은 어머니에게 가장 큰 공포였다는 사실이, 거짓말, 거짓말이야. 엄마가 나를 무서워했다고?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엄마를 얼마나. 계속 읽어. 아직 멀었어. 나는 남편이 덮으려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오늘 민호가 지숙이 뺨을 때렸다. 내가 지숙이가 밥 안 줬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민호가 지숙이를 때렸다. 마음이 찢어진다. 지숙이는 아까 내 발톱도 깎아줬는데, 밥도 떠먹여줬는데, 나는 악마다. 아들이 며느리를 때리는데 나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며느리를 미워해야 나를 더 챙길 테니까. 치매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 아가, 지수가. 내가 또 발작하면 제발 내 손을 묶어다오. 내가 묶기 힘들면 내가 스스로 묶으마. 끈을 준비해뒀다. 내가 너를 다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묶여 있는 게 낫다. 그리고 민호한테는 비밀로 해다오. 그놈은 겁이 많고 비위가 약해서 이런 거 못 본다. 내가 욕을 다 먹어다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내 딸로 태어나라. 내가 갚으마. 투둑, 투두둑. 노트 위로 남편의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처럼 꺽, 꺽 소리를 내며 가슴을 쥐어뜯더군요. 아, 으아. 그것은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노트를 가슴에 품고 식탁에 머리를 쿵, 쿵 박았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엄마를 괴물로 만들었어. 내가 당신을 지옥에 가뒀어. 이제 알겠어? 당신이 효도라고 믿었던 그 시간 동안 나는 매일 밤 악마가 된 어머니와 싸우고 낮에는 당신의 의심과 싸웠어.
당신이 공원에서 나를 페르나 취급할 때 어머니는 나한테 빌면서 내 살을 꼬집었어. 살려달라고, 버리지 말라고.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의 설움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당신은 효자가 아니야. 당신은 그냥 비겁한 방관자였어. 어머니가 무서워하는 걸 알면서도 요양원 보내기 싫어서, 남들 눈이 무서워서 모든 짐을 나한테 떠넘기고 당신은 좋은 아들 놀이만 한 거야. 미안해. 미안해 여보. 으흐흑. 남편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엉금엉금 기어서 내 발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야. 여보, 나를 때려. 차라리 나를 죽여줘. 내가 어떻게 살아? 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 당신 얼굴을 어떻게 봐? 남편은 내 발등에 얼굴을 묻고 내 발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낮에 내 뺨을 때리며 이혼하자고 소리치던 그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 발밑에 있는 건 자신의 오만과 무지로 인해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없이 초라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앞섰습니다. 이 사과를 받기 위해 내가 흘린 피와 눈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남자가 짐승은 아니었구나. 뒤늦게나마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일어나. 어머니 깨시겠다. 못 일어나. 나 못 일어나.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때였습니다. 기익. 안방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 구겨진 잠옷바람. 약기운 때문에 비틀거리며 문틀을 잡고 계셨지만 그 눈빛만은 다시 맑아져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오는 고요처럼 어머니의 눈에는 엄마의 영혼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우냐? 어디 아프냐? 남편은 그 목소리에 감전된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을 기어서 어머니의 발치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으앙,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불효자예요. 저를 때려주세요.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남편은 어머니의 앙상한 다리를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울고 있는 아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천천히 내려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그리고 내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울지 마라. 내 새끼, 배고프지? 밥 줄까? 어미가 밥 차려줄까? 치매가 와도, 기억이 끊겨도, 심지어 아들을 죽이려 했던 그 손으로도 자식 배고픈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 맹목적인 사랑 앞에서 남편은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밥 주세요. 엄마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으흐흑.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 동안 골마있던 상처가 저 모자의 비극적인 포옹 앞에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었고 거실에는 뒤늦은 후회와 회한의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찢어진 노트만이 이 모든 비극과 희극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아침 7시. 평소라면 와이셔츠 어디 있어? 라며 짜증 섞인 고함을 질렀을 시간이지만 집안은 낯설도록 고요했습니다.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어설픈 솜씨로 칼질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 뭐해? 출근 안 해? 일어났어? 나 오늘부터 휴직이야. 당분간 회사 안 나가. 남편은 퉁퉁 부은 눈으로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끓이고 있는 국에서는 정체불명의 냄새가 났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우리가 함께 울며 읽었던 그 찢어진 노트가 마치 가온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할 게 많아. 엄마한테도 그리고 당신한테도 갚으려면 시간이 부족해. 남편은 그 길로 양복 대신 트레이닝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아파트 단지 내 정자, 바로 며칠 전 어머니가 나에게 무릎 꿇고 빌었던 그곳이었습니다. 때마침 아침 운동을 나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나를 폐륜 며느리라 손가락질하던 그분들이었지요. 나는 베란다 창문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아주머니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시멘트 바닥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 민호 씨 왜 이래?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놈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울렸습니다. 제 아내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제 아내가 밥을 굶긴 게 아니라 제가 무지해서 아내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 욕하지 말아 주십시오. 욕하시려거든 불효자식인 저를 욕해 주십시오. 남편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당황해서 그를 일으켜 세울 때까지 그는 그렇게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는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3년간 내 가슴에 박혀있던 대못 하나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저 사람도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몰랐던 바보였던 겁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은 비장한 표정으로 안방에 들어갈 채비를 했습니다. 두꺼운 겨울용 패딩 점퍼를 꺼내 입고 목에는 두툼한 목도리를 감았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뭐해? 더운데 웬 패딩이야? 오늘 밤엔 당신 건너방 가서 자. 엄마랑 내가 잘 거야. 당신 감당 못해. 어머니 힘이 장사야. 요령 없으면 다쳐. 알아. 그러니까 껴입었잖아. 물려도 안 아프게. 남편은 헬멧까지 쓰려다 나에게 등짝을 맞고서야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무서워해서 연기했다는 사실, 그 공포의 기억을 사랑의 기억으로 덮어주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6시 땅거미가 내려앉자 안방의 공기가 무겁게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건너방 문을 조금 열어두고 숨죽여 안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서요. 누구냐 넌?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앙칼진 고함. 엄마, 저 민호예요. 막내 아들 민호. 웃기지 마라. 민호는 애기다. 너 같은 털보놈이 무슨 민호냐. 내 돈 훔치러 왔지? 우당탕? 물건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개, 휴지곽, 물커.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시는 모양입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왜 이래? 하고 소리쳤을 남편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네, 맞아요. 저 도둑놈이에요.
엄마 마음 훔치러 온 도둑놈. 남편의 너스레 떠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어디서 수작이야? 으악, 아야. 엄마, 거기는 꼬집지 마요. 살살. 아야야. 둔탁한 타격음과 남편의 비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마 패딩 위로 꼬집히고 머리채를 잡히고 있을 겁니다.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이제 그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도와줘야 하나 망설이는데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랫소리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남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 꼬집힘을 당하면서 헐떡거리는 숨소리에 섞여 나오는 노래. 그것은 어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 가장 좋아하시던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복숭아꽃 쌀국 꽃아기 진달래. 처음에는 남편 혼자 부르는 처절한 독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끄러워. 닥쳐.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으면서도 밀쳐지면서도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미치면 나도 같이 미쳐주겠다는 듯이, 당신이 짐승이 되면 나는 노래하는 짐승이 되겠다는 듯이.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악을 쓰던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잦아들더니 어느새 웅얼거리는 노랫소리가 겹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울긋, 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어머니가 따라 부르고 계셨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순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난장판이 된 방 한가운데 남편과 어머니가 서로를 끌어안고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손톱 자국이 길게 나 있었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땀범벅이 된 채 아들의 품에서 색색거리며 안정을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여보, 봤어? 통했어. 노래가 통했어. 남편이 나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표정은 개선장군보다 더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셋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왼손을, 남편은 어머니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았어? 죽는 줄 알았어. 엄마 손아귀 힘이 장난이 아니야. 당신 그동안 이 힘을 어떻게 견뎠어? 진짜 미안하고 고마워. 남편이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전우가 되었습니다. 노트가 그리고 어머니의 병이 우리를 다시 부부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오래 허락하지 않으시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우렁차던 고함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식사량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맑은 정신이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거나 잠만 주무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밤이 되어도 발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이제 엄마도 좀 편해지신 건가 하며 좋아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가 아니라 촛불이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사그라들기라는 것을. 3년간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그 넘치는 에너지가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가, 짐 다 쌌냐? 네. 무슨 짐이요, 어머니? 이사 가야지. 이제 갈 때 안 됐냐? 차 온다. 어머니의 시선은 내가 아닌
저 멀리 허공의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깊어서 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은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보낸 정갈이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급격히 시들어가셨습니다. 밥 한 숟가락 넘기는 것도 힘겨워 하셨고 하루의 대부분을 깊은 잠에 빠져보내셨습니다. 가끔 눈을 떠도 초점이 없었고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 채 허공을 향해 손을 적기만 하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의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명 치료는 환자분께 고통만 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병원 냄새보다는 평생 당신이 쓸고 닦았던 집 냄새를 맡으며 가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남편과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안방은 이제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성소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나는 젖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 가벼운 몸으로 어떻게 그런 괴력을 냈었는지 그 또한 자식을 향한 집착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을까요? 그날 밤 기적이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신 겁니다. 탁하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회광반조, 임종 직전 정신이 맑아지는 현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수가, 어머니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민호는 잤냐? 네, 아까 깜빡 잠들었어요. 깨울까요? 아니다. 나더라. 너한테만 할 말이 있다.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언제 챙기셨는지 베개 입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통장 하나와 도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아 펴게 하시고는 그 위에 통장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라.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마다 시장 가서 나물 판 돈 몰래 모은 거다. 어머니는 숨이 차는지 헐떡거리면서도 말을 이으셨습니다. 비밀번호는 915. 내 생일이다. 혹시라도 내가 너를 너무 괴롭혀서 내가 못 견디고 도망가고 싶어지면 그때 이 돈 가지고 가라고. 빈손으로 가면 서러우니까 엽이라도 하라고 모은 거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혹시 자신이 며느리를 쫓아낼까봐, 며느리가 견디다 못해 떠날까봐 그 도망 자금을 마련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를 물어뜯고 괴롭히던 그 시간들 틈틈이 나를 해방시켜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흐흑, 어떻게 이러세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너를 고생시켰다. 우리 민호, 철없는 놈 데리고 사느라 내가 고생이 많았다. 어머니의 손이 내 뺨에 닿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이 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내 딸로 태어나라. 응? 그러면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처럼 키워줄게. 이 못난 시어미 용서해라. 어머니, 아니에요. 저 어머니 며느리라서 좋았어요. 정말이에요. 으엉엉. 나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남편이 뒤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어머니 앞에 나서지 못하고 문 뒤에 숨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는 한 푼 두 푼 아껴서 학비를 대주던 억척스러운 어머니가
며느리에게는 도망갈 돈을 쥐어주며 미안해하는 그 깊은 사랑 앞에 아들은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민호야, 거기 있냐?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기어 나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흑흑, 울지 마라. 사내 자식이 지숙이한테 잘해라. 지숙이가 나한테는 부처님이다. 알겠냐? 네, 네 엄마. 명심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포개어 잡게 하시고는 편안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됐다. 나는 간다. 싸우지 말고 행복해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잡고 있던 손에서 스르르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규칙적이던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긴 한숨과 함께 멈췄습니다. 어머니, 엄마, 우리의 오열 속에서 어머니는 3년의 전쟁 같았던, 아니 30년의 희생 같았던 긴 소풍을 끝내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이별이었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진동하는 3일이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상주 완장을 차고 3일 내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오면 일어서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불효자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아이고,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조문 온 회사 동료들도 친구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드렸다며 거드름을 피웠을 사람이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굶겨 죽인 놈이라며 자책하고 있었으니까요. 발인 날 아침 우리 아파트 이웃들이 단체 조문을 왔습니다. 공원에서 나를 손가락질했던 그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들 앞에서도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장님, 그리고 어르신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 아내는 천사입니다. 제가 무식해서 치매 걸린 어머니가 며느리 욕하는 걸 고지곳대로 믿고 아내를 죄인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 욕하지 말아주세요. 이 사람은 부처님입니다. 남편의 고백에 이웃 아주머니들이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며 우셨습니다. 세댁, 우리가 몰랐어. 그 독한 치매 수발을 혼자 다 했다며? 아이고,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을까.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공원에서 겪었던 수모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마지막 가는 어머니 앞에서 못난 아들의 죄를 씻고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늘 이년저년하며 고함치던 소리가 혹은 밥조하며 아이처럼 보채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적막. 그 고요함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텅 빈 안방. 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침대는 휑하니 비어 있었고 베개에는 아직 어머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모서리를 쓰다듬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해방인데, 그토록 원하던 자유인데,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린 걸까요? 차라리 내 머리채를 잡더라도, 내 팔을 물어뜯더라도 어머니가 다시 살아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부질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뒤에서 나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땀 냄새가 아닌 향 냄새가 났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도 고생했어. 나 이거 태우려고. 남편의 손에는 우리 부부를 울리고 웃게 했던 물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찢어진 노트, 그리고 어머니의 손목을 묶었던 그 융끈. 우리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깡통에 불을 피우고 어머니의 고통이 서린 물건들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화르륵. 불꽃이 일렁이며 낡은 노트를 삼켰습니다. 미안하다고 적혀 있던 그 피눈물 나는 페이지들이 검은 재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끈. 어머니가 스스로를 짐승이라 부르며 묶어달라 했던 며느리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슬픈 끈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묶이지 마세요. 아프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하늘나라에서 헐헐 날아다니세요. 남편이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도 따라 외쳤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제 딸로 태어나세요. 제가 정말 공주처럼 키워드릴게요. 그때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예쁜 옷만 입으세요.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끈을 보며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머니를 그리고 3년의 고통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 아침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나와서 밥 먹어. 앞치마를 두른 남편이 부엌에서 나를 부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은 어머니 유언대로 당신을 공주처럼 모시겠다며 부엌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된장찌개 맛은 여전히 밍밍하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은 세상 어떤 사내진미보다 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통장, 며느리 도망 자금이라던 그 돈은 우리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치매센터에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또 다른 가족들에게 작은 끈이 되어주길 바라면서요. 나는 가끔 소매를 걷어 내 팔뚝을 봅니다. 시퍼렇던 멍자국은 이제 노란 흔적으로 변해 희미해져 갑니다. 물어뜯겨 흉터가 남은 자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겠지요. 예전에는 이 흉터가 징글징글한 고통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상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 흉터는 내가 한 생명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훈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내가 살을 맞대고 치열하게 사랑했다는 증표입니다. 식탁에 앉아 남편이 떠주는 국을 먹으며 나는 빈 안방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온 그 방에서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가, 밥 많이 먹어라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부모님의 병수발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며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고 계신가요? 부디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소리치세요.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으세요. 그 잡은 손의 온기만이 이 긴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빛이니까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